이번 시간에는 병자호란과 이후의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국토가 피폐해지고 이러한 이제 국내적 상황과 더불어서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등장하는 이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광해군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즉위한 광해군은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히 조선 왕실을 다시 재건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호적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곽과 무기들을 수리함으로 인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허준을 통해서 동의보감을 편찬함으로 인해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대내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 후금이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었던 후금이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중립외교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광해군이 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후금이 건국하고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가자 명나라는 당연히 조선에게 군사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광해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내 실정이 우리가 피폐해져 있다라는 상황과 그다음에 외가 언제든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 파병을 계속 늦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명나라의 파병 요구가 계속되고, 그리고 안으로 이제 신하들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거세지는 과정에서 결국 광해군은 이제 그 명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군사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도원수로 강홍립을 임명을 하게 되고 보원수로 김경서를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1만 3천 명의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광해군은 강홍립을 불러서 강홍립에게 관형 향배, 즉 그 형세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향배를 이제 향후에 이제 일을 결정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후금에게 이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금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강홍님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양수 투항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두 명, 도원수였던 강홍립과 이제 부원수였던 김경서가 이제 후금 장군 앞에서 항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항을 하면서 결국은 조선은 후금과 이제 적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강홍립하고 김경서만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고요. 나머지 조선 군인들은, 살아남은 나머지 조선 군인들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강홍님이 후금에 항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 내부에서는 그 신하들이, 특히 이제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신하들의 반발이 거세지게 되고, 강홍님의 가족들을 잡아들이는 이런 이제 강경론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립외교의 반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광해군이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모였던 인목대비를 유폐시켰던 이것들 또한 결국은 이제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폐륜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결국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즉위를 시키게 됩니다. 이걸 일명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서인 세력이었던 거고요. 서인은 이제 인조를 옹립한 다음에 당연히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 광해군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고, 광해군의 지지 세력이었던 북인 또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을 곱게 볼 리가 없죠. 특히 이제 이때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괄의 난이 뭐냐면 그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이제 공신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신들에 대한 보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괄이 그 자기가 공신으로서 받을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불만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후금으로 넘어간 그 이괄의 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선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괄의 난 이후로 혼란스럽고 있다, 그래서 지금쯤 조선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여러 정보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인한 후금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1627년에 후금이 조선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묘호란인 거고요. 자, 이 정묘호란으로 이제 그 후금이 공격해 들어오자 인조는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여진족이고 그래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수전에 약하다는 걸 일찍이 이제 몽골과 향전 이런 데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됐던 거고, 후금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조선을 좀 위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고의 목적은 자기네들 명나라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상황을 판단을 하게 되고, 조선 입장에서도 이제 강화도로 왕이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 사이에 화친이 맺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맺은 조약은 이제 둘이 형제 관계를 맺자. 즉 이제 후금이 형을 맡고 조선이 이제 동생의 역할을 맡는 걸로 하게 되고, 조선 입장에서도 이제 명나라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화친은 이제 용납이 가능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형제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후금이 계속 더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후금이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명나라보다 더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자 결국 조선한테 군신의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조선이 명나라를 임금처럼 섬기는데 마찬가지로 자기들한테도 임금처럼 섬겨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요구를 받고 조선 정부 내에서는 이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흔히 말하는 주화론과 주전론이 이제 제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오랑캐가 침략했지만 이 전쟁을 실시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또는 나라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최명길의 논리가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주화론인 거죠. 반면에 이제 윤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하는 주전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명나라가 우리의 이제 은혜로운 나라인데 그 은혜로운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후금은 결국은 원수의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신하의 도리로서 이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제 주전론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다수는 주전론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주전론이 조선 정부 입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후금의 이 요구, 군신 관계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1636년 이제 후금이 드디어 이제 청이라고 하는 걸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이 이제 그 군신 관계를 거부했던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2월 한겨울이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해서 이제 화친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청나라가 쳐들어온 경우에 강화도로 피신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신에 갈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제 이 청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인조는 가장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겨우 피신을 하게 되고, 남한산성에서 그 항전을 치르게 되지만 이미 이제 포위가 된 상태고, 끝까지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항복한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삼전도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잠실에 가면 그 비석이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군신 관계를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청나라 요구대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 나아가서는 명나라와의 관계도 단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636년 12월에 일어나서 1637년 1월에 끝나는, 뭐 횟수로 그 2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달수로 따지면 2달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50만 명 이상의 포로가 발생하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선의 그 사대부들, 지배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즉, 자기네가 그동안 오랑캐라고 여겼던 이 그 청나라에게 이제 우리의 왕이 항복을 했던,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것들은 치욕적이고 문화적으로나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끊임없이 주전론을 주장했던 이제 효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효종은 똑같이 자신과 더불어서 이 북벌을 주장했던 송시열이나 송중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영청을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군사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서 결국은 이제 청나라를 치겠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네가 입었던 이 병자호란에서 겪었던 치욕을 갚겠다라고 하는 북벌론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고, 북벌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운동론으로 그치게 되는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청나라가 이제 계속 대륙을 차지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랑 오히려 국경을 맞닿는 상황이 생기자 이번에는 청나라가 조선한테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힘의 논리, 군신관계에 놓여 있었던 조선 입장에서는 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총 부대를 파견을 해서 러시아군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명 나선 정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러한 이제 나선 정벌에 동참을 하는 걸 하게 되면서 북벌론은 논으로만 이제 멈추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병자호란 이후에 결국 군신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에 이제 그 조공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가는데 그 사절단을 이제 연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행사라고 하는 건 청의 수도가 연경, 그러니까 북경을 이제 연경이라 불렸는데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 이런 의미로 이제 연행사라고 불렀는데, 이건 이제 그 명나라에 보내는 사절단과 비교를 해보면 명나라에 가는 사절단을 이제 조천사라고 불렀거든요. 그 조천사 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조국, 그러니까 명나라를 이제 천조국이라 한 거죠. 천조국의 조활을 갖는 사절단,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에 비하면 청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군신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연경에 가는 사절단,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연행사는 1637년부터 시작을 해서 1894년까지 굉장히 많은 횟수, 거의 매년,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씩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연행사를 계속 파견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뭐 선지문물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들을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청나라의 이 선지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북학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자호란 직후에는 북벌 논의가 이제 제기되었지만 오히려 18세기 넘어가면 청을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자기네 조상이 이제 그 성장했던 지역이 이 만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만주 지역을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사람들은 이제 만주 지역으로 많이 확장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이제 국경 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청나라 요구에 의해서 이제 국경선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청나라와의 관계는 이제 군신 관계로서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고, 한편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잠시 보면 일본과는 당연히 임진왜란이 국교가 단절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가 요청을 해서 다시 국교를 재개를 요청을 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그걸 받아들여서 1609년에 국교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지역, 부산포에만 외관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만 이제 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정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선지문물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선지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선으로부터 받아들여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도 막부가 적극적으로 조선에다가 통신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통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 통신사는 1811년까지 해서 한 12차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세환사나 이런 그 포로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신들과 합쳐서 보면 한 12번 정도. 그래서 뭐 청나라에 보냈던 연행사에 비교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이 그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이 통신사의 여정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도 막부에서 통신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에도 막부에서는 이 통신사가 오게 되면 거의 자기들의 1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성대하게 이제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국교가 재개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사절 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이 통신사 사절단을 통해서 이제 일본 자기네가 원했던 이 선지문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 통신사는 선지문물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 양난
전쟁을 겪은 이후에는 이 동아시아가 결국 사절단들을 보내는 관계 속에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